2번이요? 50402. 50402. 다 되셨죠? 준비는?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음료수 한 잔 다 있으시고, 과자도 다 가져오셨죠? 네. 중간에 모자라면 뒤에서 가져가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착하고 똑똑한 인재 양성이 목표인 생각 프로그래머 홍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을 200% 높여주는 생각코딩 상위 1% 기적의 인지학습법이란 주제로 할 건데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코딩이라는 콘텐츠로 꽤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쪽 분야, 교육 분야만 한 10년 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진수만 뽑은 게 바로 생각코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특강을 가면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학생들은, 초중고 학생들은 나만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성인부터 학생까지 많은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강을 하는 거는 어떤 뭐 수익 창출보다 이런 특강은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가치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함께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못 열었었는데 그동안 2020년에는 이렇게 특강도 자주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저는 이제 생각코딩 연구소의 대표로 있고 현재 미래영예 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정보라는 전공으로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뭐 미래 에듀테크 교육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생각코딩을 소개하기 앞서서 저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독서법이라든지 학습법, 기억법, 노트필기, 자기체면이라든지 마인드맵, 더 나아가서 수면법, 식사법, 108배 등등 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분야들은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 찾아다니고 책도 열심히 읽고 했었어요. 네.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으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제 인생의 화두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독서를 잘할 것인가, 그거였어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과 성인들이 그냥 열심히 많이 달달달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는 그 정보들이 다 잊혀지고 끊임없이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이게 진짜 공부일까? 정말 머리 좋다는 친구들은 한 5년 전에 공부했던 것도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머리가 나쁜가? 저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뭔가 분명히 성공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물음 때문에 정말 20대부터 많은 노력을 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각의 것들이 진짜 저한테 희망을 주더라고요. 근데 막상 각각의 것들을 접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억력 대회 나갈 게 아닌데 카드짝을 외우고 있다든지 그쵸? 아니면 내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영성교육, 영성에 대해서 쌓을 게 아닌데 108배를 저처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도움은 다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학습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것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죠. 그냥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 하면 성과가 나오는 거, 그리고 학습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만 나중에는 연구를 하게 됐고, 그 분야가 바로 인지과학이라는 분야였어요. 네, 그래서 인지과학의 분야는 아주 간단해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정보를.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걸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학습법에서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과정, 그거를 부호화라고 해요. 부호화. 그 부호화를 영어로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코딩, 인코딩. 네, 그래서 생각 코딩은 이걸 잘하면 코딩을 잘해요.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왜냐하면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의무화가 된 이유가 그 학생들을 프로그래머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띵킹, 논리적이고 절차적인 사고라는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키워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즉 수학을 우리가 왜 공부하죠? 보통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데 수학이란 도구도 원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코딩 교육도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또 다른 암기감으로 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육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을 넘기는 그 부호화의 과정까지. 봐보세요. 부호화가 먼저야 인출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부호화가 먼저겠죠. 근데 우리 인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게 인출인데 그 전에 부호화를 잘하면 더 인출을 잘하겠죠. 물론 두 개는 상호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부호화를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부호화 전략 중에서 공부에 딱 필요한 전략들만 오늘 알려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이에요. 메타인지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보통 메타인지를 상위 0.1% 학생들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중에서 말하는 공부법, 요약 정리를 잘하면 그런 훈련을 하면 뭐 셀프 테스트까지 메타인지를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누가 말 못해요? 말 못하고 싶어요? 다 말 잘하고 싶어 하죠. 면접 잘 보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요약 정리 못하고 싶어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요약 정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결국 저는 이 부하의 작업이 먼저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그래서 이 생각 코딩은 공교육에서도 인정한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인천교육청에서는 40개 중고등학교가 인천교육청에 예산을 받아가면서 수업을 했었고 세 권의 교과서가 작년에 채택이 돼가지고 중학교 수업 시간에 자유학기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고요. 강사나 교사분들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저희 생각 코딩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160명씩 마감이 돼요. 바로바로. 네,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내 자녀는 왜 공부를 못할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대치동에. 그래서 이 대치동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거를 대학교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아주 쉽게는 생각 정리지만 생각 정리보다는 전략적 문제 해결 기술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취업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지식창업자 과정도 열고 있는데 책 쓰기, 또 강의, 뭐 브랜딩 또는 유튜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결국 그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열심히 유튜브 하고 마케팅 하고 그러세요. 근데 마케팅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의 작업에 있어서 차별화가 돼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 기획, 브랜딩 기획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책 이미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제 논문이 통과됐는데 의미 있었던 게 생각 코딩으로 논문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되게 관심이 많고 자기 딸도 생각 코딩 가르쳐 달라고 하셔가지고 가르쳐 드린 적도 있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의미 있는 논문이 나왔고 제 앞으로 목표는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많은 강사분들과
또 연구자분들이 생각 코딩으로 논문을 써주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이제 자랑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 많이 반복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앞으로 버리세요. 있어 보이잖아요. 몇 번 읽으면 된다라는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뭐 고시 합격생 수기를 읽어보면 어떤 책을 뭐 메터드 깼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잘못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그럼 3번, 10번 보면 더 공부를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0번 보면 더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도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민법강이라는 책이 20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그걸 한 번 읽기도 힘들어요. 깨 같은 글씨로 2000페이지짜리 책인데 한 번 정독하는데 3개월 걸려요. 근데 그거를 7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라는 관점으로 책을 보면 진짜 공부를 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정보 홍수 속에 빠져 있는데 한두 번밖에 정보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반복하면 된다라는 이 인식을 우선 깨야 되고, 에빙하우스의 기억 곡선, 완각 곡선이 한때 유행이었는데 이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많이 반복할수록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인지과학에서는요, 기억에 대한 연구가 크게 2가지 방향이에요. 에빙하우스 학파와 바틀렛 학파예요. 근데 현재 인지과학에서는 바틀렛 학파를 더 맞다라는 통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빙하우스의 아까 그 완각곡선 이론 있죠. 그거는 전혀 관련 없는 단어들의 기억에 관련된 연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있는 정보, 이게 진짜 그 한 권이라는 책이 아무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바틀렛 학파의 지금 이야기는 우리는 새로운 걸 새롭게 보는 게 아니다.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칸트가 처음 이야기했던 스키마, 이 스키마를 발동시켜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연결하는 작업이다 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빙하우스의 이야기보다는 내가 바틀렛 학파의 관점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기존 지식들과 연결 지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뉴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뉴런에 요즘에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미엘린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인지과학에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라는 책이 있고요.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둘 다 인지과학에 기반한 책들이거든요. 탤런트 코드는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까지 했고요. 그 2가지 책들에서 이 미엘린을 언급하는데 이 미엘린은 뉴런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에요. 뉴런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보면 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이 피복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엘린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것은 이 미엘린이 두꺼워져야 가능하다.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보면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은 골프와 관련된 미엘린이 두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필즈 박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미엘린이 어떻게 두꺼울 것인가? 근데 너무 간단한 이론이긴 해요.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빨리 하면 미엘린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는 뭐 농구를 배울 때, 골프를 배울 때, 볼링을 배울 때 우리가 그냥 하는 사람들보다 코치의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처음에 느릴지 몰라도 훨씬 더 빨리 향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공부법에 대해서 배우길 할까요? 노트 필기 방법 배워보신 적 있어요? 학교에서? 나 코넬 노트법에 대해서 안다. 네, 여기서부터가 우선 지금 우리가 얼마큼 노트 필기 방법, 요약 정리 방법 등등 요약 정리, 그 공부법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게 아주 절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트 필기 방법을 각 과목별로 가르쳐요. 네. 저는 그 일본은 한국인은 기억하고 일본인은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록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쓰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저는 그 쓰는 문화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리 잡기 때문에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도 미엘린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프로세스대로 알고 그게 처음에 느릴지 몰라도 점점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돼요. 그래서 정확한 신호의 반복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냥 많이 반복하는 재학습 방식은 미엘린이 두껍게 할 수 없다. 네, 정확한 의미 있는 반복을 해야 두꺼워질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저는 오늘 생각 코딩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두뇌가 작동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앞으로 노력만 하지 말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인지과학에 있다. 그래서 두뇌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 후천적인 노력만으로 성적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절로 기억나는 공부법이라든지 독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하고 논리적인 학습과 이제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스마트하고 논리적인 얘기까지, 학습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냐면, 제가 정리한 뇌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3, 4년 전에 진짜 보물 같은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리한 뇌라는 책을. 근데 지금 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생각 정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잘 범주화한다. 두 번째, 그 기억을, 생각을 잘 외부화한다. 이 외부화라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정보 영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택 장애까지 빠질 정도로 정보가 너무 많아. 이때는 우리 두뇌만으로 안 된다. 이제 생각을 도와주는, 두뇌를 도와주는 뇌 확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스마트 도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플래너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 정리와 공부는 다양한 도구들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실 건데 그리고 저희 생각 코딩은 책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 책은 진짜 이론이에요. 네. 생각 코딩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따끈따끈한 정보를 보여드리면 책을 읽으면 그냥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인드맵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만 마인드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시는 좀 책을 한번 해볼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집에 어딘가 있겠죠? 100페이지 이상 읽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1장부터 10장을 제가 핵심을 파악하면서 저만의 논리의 구조로 만들고 위협정을 하는 거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공부는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다 이 작업을 한 달 안에 해내요. 빠르면 3시간 이 특강 듣고도 대학원생들을 합니다. 실제로. 네. 어때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저는 예비 8번으로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졸업할 땐 5번의 올해 플러스 받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과 성인들이 다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자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거를 할 수 있는 오늘 기초 이론들을 실제로 실습해 보실 거예요. 그냥 보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절로 기억나는 기억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방을 여시고요. 대표님들의 선생님들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화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5초 드릴 거예요. 5초. 5초 안에 지금 적지 마시고 보시고 적으면 돼요. 5초 안에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고 암기하신 다음에 바로 쓰시면 돼요. 쓰실 때는 제가 엔터 달라고 할 때 누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의 영향을 받겠죠. 네, 갑니다. 준비, 시작. 5, 4, 3,
2, 1, 땡. 네. 네. 알려드린 분도 있는데 여기 책을 보셨으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5초 드립니다.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think.ba.ro 사이트 5, 4, 3, 2, 1 발사. 네, 동시에 엔터 눌러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걸 못 보셨으면 상위 0.1%가 아닙니다. 네, 이거였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어땠을까요? 이래도 모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구단 모르시는 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이라는 거는 스키마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끄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에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기억의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이 있으면 계속 더 많이 보이겠죠. 빨리 보이고. 알겠죠?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5초 드립니다. 준비 시작. 5, 4, 3, 2, 1 땡. 네, 적어보세요. 아직은 훈련이 부족하시죠? 엔터 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받아들이세요. 네. 5, 4, 3, 2, 1 발사. 네. 네, 좋습니다. 괜찮으니까 적으세요. 어차피 닉네임이잖아요. 이병주 선생님 빼고는. 와, 좋습니다. 네. 이거는 NGO, 포트라, 뉴욕 아파트.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이 코트라를 코리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학습이라는 거는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있어서 왜곡이 되기도 해요. 내가 아는 대로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학습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부호와 전략 중에 가장 기초 이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부호와 전략 중에서 뭐 두음법, 두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빼고 철저하게 조직화 전략. 조직화 전략만 알려드릴 거야. 위계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거. 네. 그 조직화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청킹이라는 거예요. 청킹. 청킹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이미. 전화번호부, 핸드폰 번호부, 국번이나 이동통신사 번호 빼면 몇 자리죠? 옛날 거는 7개였고 요즘 건 8개죠. 그 이유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1950년대에 조지 밀러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인간의 단기 기억의 총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의미상의 덩어리 이 청크로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내용을 기억할 때 많이 못 보기도 하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각각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의미상의 덩어리를 본다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의미상의 덩어리. 즉 아까 이렇게 봤으면 안 됐죠. 나중에 독서법 특강을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 책을 절대 빨리 볼 수 없습니다. 볼 때보다 전체로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미상의 덩어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몇 개의 의미상의 덩어리인 거예요? 몇 개의 의미상의 덩어리인 거예요? 5개죠. 각각의 숫자가 아니라 5개의 의미상의 덩어리를 봤으면 내일도 기억이 나고 모레도 기억이 나는 거고, 그렇죠? 1년 뒤에도 기억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를 보려는 시야와 의미상의 덩어리를 찾으려는 의식적인 훈련. 이게
공부와 독서에서 아주 기초입니다. 실제로 에피카의 타블로가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속독 훈련을 했는데 그 비결이 내 눈보다 내가 더 빨리 인지한다는 책의 어떤 구조를 보고 혼자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하는 연습을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꼼꼼하게 안 읽어도 빨리 읽으면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내용을 읽게 되었고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까지 3년 반 만에 졸업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 아시면 지금부터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도 몰랐던 것보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5초 말고 30초 드릴게요. 30초 동안 여기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시고 또 적어보시면 됩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네,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네, 메모장에 적어놓으세요, 우선. 메모장. 혹시 뭐 엔터 칠 수 있으니까 메모장이나 뭐 워드나 다른 걸 띄워놓으시고 거기다 적으신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적으세요. 왜냐면 제가 확인할 거니까. 다들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갑자기 뛰쳐나가시는 거 아니죠? 그럼 제가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이거를 몇 개 기억했는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좀 포도건무라고 순서대로 쓰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네. 순서대로 기억하신 거죠. 지금 이렇게 포도건무로 쓰신 분은 평생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네.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 분은 이거를 찍어가세요. 혹시 이거를 내 자녀가 포도건무로 쓰는 순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포도건무로 쓴다면 그 학생들은 기억력에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포도건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생각 코딩을 네, 보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두 문제 있죠. 대치동에서 이거 인지학습 능력 검사라고 10만 원 받고 하는 테스트예요. 어머니들이 내 자녀는 뭐 똑똑하고 영재 뭐 반도 다녔고 해요. 시험을 보고 되게 겸손해지세요. 어머니들이. 근데 실제로 상위 0.1% 학생들은 이걸 포도건무라고 쓰질 않아요. 이미 EBS에서 나왔고요. 여기 앉아있는 8명의 학생들은 아이비리그 대학교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 8명이고요. 그 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00개의 카드를 기억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23대 46으로 나왔어요. 약 2배의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이 상위 0.1% 학생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기억을 했냐? 그 답안지를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8명의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관련 있는 것끼리 항목별로 묶어서 기억하는 전략. 그런 부호화 전략을 썼더라. 이 부호화 전략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기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인지과학에서는 바로 범주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범주화. 범주화 또는 유목화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한 뇌에서는 인간은 이 범주를 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태어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리하게 되어 있고 엄마와 엄마가 아닌 걸 구분하고 뭐 현재와 현재가 아닌 걸 구분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걸 배움으로 인해서 개념적 범주화라는 걸 한다. 개념적 범주화. 개념적 범주화라는 거는 그쵸. 우리가 아이한테 푸드를 보고 저건 강아지, 개야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또 시골에 있는 진돗개를 보고 저는 강아지, 개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개나 강아지라는 범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 범주들이 많이 형성되는 게 학습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잠깐 뒤에 문 좀 열어주실래요? 아니면 혹시 바깥에 이거 에어컨 조절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범주화를 하게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이 범주화를 잘 못한다는 게 책에도 나왔고 EBS 다큐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책의 제목은 생각의 지도라는 미시간 대학교 리처드 닐스벳이라는 교수가 했던 실험이었고요. 최인철 교수님의 스승님인데 이런 테스트를 그 다큐멘터리와 책에서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만 묻는다면 어떻게 묶을 것인가 라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다 원숭이의 반환을 묻더라. 네. 근데 이거를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 원숭이의 팬더를 묶더라. 요즘 학생들은 또 이렇게 묶어요. 생각보다. 점점 이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책의 제목은 생각의 지도, 다큐멘터리 제목은 동과 서예요. 여기서 동은 한국, 중국, 일본만 해당돼요. 왜냐하면 원숭이의 반환을 묶는 거는 관계 중심적인 사고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건 고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농사를 지어야 되면 관계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원숭이의 팬더를 묶는 이 사고는 명사 중심적인 사고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다는 것은 이 학문의 관점에서는 서양의 그런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체계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훈련을 우리가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바나나, 오렌지, 딸기, 귤, 포도. 이건 뭐죠? 과일. 배추, 무, 감자, 당근, 양배추. 뭐죠? 좋습니다. 야채, 채소. 우유, 버터, 치즈 뭐죠? 좋습니다. 유제품. 채팅방 여시고 채팅방 여시고요. 문제 드릴게요.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동시에 눌러주시면 돼요. 다 하셔야 돼요. 네. 젤리, 초콜릿, 사탕, 껌, 엿. 이걸 뭐로 할 것인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발사. 정답 없으니까요. 발사. 네. 여기서 책을 제대로 안 읽으셨다는 걸 폭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주신 게 어디예요, 그쵸? 네, 좋습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군것질, 간식, 단 거라고 쓰시는 순간 논리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군것질 아니에요? 그쵸? 다 군것질 간식이에요. 과일도 달죠.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복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정리는 하는 것 같은데 생각 꼬이고 나중에는 포기한다 하다가 네. 집안 정리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핸드폰의 어플들이 뭐 5페이지, 6페이지 넘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바탕화면이 한 10페이지 여기 꽉 차 있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 꽉 차 있으신 분들 있죠. 뭐 따오기나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꾀꼬리 따오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집어넣다가 나중에 지우고 그러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중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계속. 또 누락시키거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과자류. 과자류란 말 모르시는 분. 모르는 용어가 아닌데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해요. 그만큼 이런 범주화하는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일과 채소를 묶어서 나는 어떤 범주를 만들어 볼 것인가. 과일과 채소를 묶어서 어떤 범주를 만들 것인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써놓으시면 돼요. 10, 9, 8, 7, 6, 5. 과일과 채소 합쳐서요. 5, 4, 3, 2, 1, 발사. 네. 첫 번째 많이 나온 답. 첫 번째 식물. 두 번째 농산물. 세 번째 과체류.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선 식물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식물이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올라요? 나무와 꽃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잘못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산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떠올라요? 쌀, 보리가 떠오르죠. 이렇게 하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 내가 파는 상품이 고객한테 좋지 않은 문제점. 뭐 그런 게 발생하는 거죠. 과체류라고 하면 오류예요. 밭에서 나는 것만 과체류로 한다고 합니다. 제일 적절한 거는 첨가류. 네, 신선한 과일과 채소라는 단어가 첨가류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이게 왜 논리적 사고랑 관련돼 있냐? 실제로 맥켄지 앤 컴퍼니라는 세계적인 유명 컨설팅 회사는 신입사원 때부터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기초 개념이 MEC라는 개념이에요. MEC, 미시라고도 해요. 일본에서 건너올 때는 로지컬 띵킹이라는 말로 하지만 사실 띵킹이라는 말 안에 로지컬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어원에는. 쉽게는 로지컬 띵킹을 하고 맥켄지에서는 그냥 문제 해결 기술이에요. 그 문제 해결 기술에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주 기초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중복과 누락 없이 또는 오류 없이 해줘야 생각 정리도 잘 되고 기획도 잘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능률협회 컨설팅에서 강의를 하면 배워요. 다. 개념적으로 배워요. 근데 그거 관련된 책들 읽어보시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네. 절대 그거대로 이론 듣고는 생활 속에 접목이 안 돼. 그래서 이 기초훈련부터 돼야 이 단어들의 범주화도 못하는데 어떻게 업무 상황 속에서의 범주가 되겠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연습부터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집에 가시면서 핸드폰 어플부터 카카오톡, 페이스북은 어떻게 묶을 것인가. SNS, 소통. 카카오 지도, 이런 것들. 네이버 지도는 뭐랑 묶을 것인가. 지도, 교통, 이런 식으로. 다 묶어보시는 그런 사고부터가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사물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런 문제 해결 기술 접목 안 하고 그냥 범주화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하나만 알려주고 아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두 번째 테스트를 했어요. 바로 10개의 제목이 있는 그 표를 주고 애들을 다시 한번 암기해볼까? 했더니 갑자기 40개를 기억했습니다. 아까 46개 기억한 상위 1% 학생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 이론을 알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했던 그 방법이 정말 인지과학의 두뇌가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EBS에서 한 달 뒤에 찾아갔어요. 그 학생들을. 딱 그 실험을 한 학생들만 나만의 공부 방법을 갖게 됐다라고 응답을 가장 많이 하게 됐고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사회 공부와 과학 공부를 했더니 실제로 시험을 잘 보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이 생각 코딩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그 중독에 빠져요.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내거든요. 일단 한번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라는 거는 물론 기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기법들만 공부하실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기법들, 스킬들은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 프레임워크들의 공통점도 결국은 잘 구분하고 잘 연결하는 것이다. 사실 이걸 통해서 창의성도 개발됩니다. 중복을 발견하니까. 그 누락을 발견하니까. 그 누락을 채우면 바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고 새로운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시간 특강이니까 못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주고 브레인스토밍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회의나 내 생각 정리할 때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야겠지만 그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 사고의 딱 절반의 기술이에요. 하버드대학교 아마벨레 교수가 창의성은 첫 번째 내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창의적 사고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창의적 사고 기술과 관련된 창의성과 관련된 전공 도서들을 읽어보면요. 크게 발산 기법과 발산 확산 기법과 수련 기법 이렇게 두 개 구분되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확산 기법이에요. 발산 기법이에요. 그게 나열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생각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주일 내가 투두리스트를 일주일 동안 내가 100% 달성해 보신 분 있어요? 인간은 나열한 그 투두리스트를 적는 순간 나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나열만 하지 마시고 나열을 하다가 이거는 이런 범주를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에 따른 또 다른 생각이 나오고 또 중복됐네? 이렇게 다시 또 묶어볼까? 점점 그 양이 그냥 브레인스토밍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체계가 잡히고 그거대로 했을 때 그게 진짜 시간 관리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투두 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지 말고 기획을 먼저 하라는 게 이게 돼야지만 우선순위 파악도 되고요. 그냥 투두 리스트만 가지고는 진짜 중요한 거를 파악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꼭 어떤 걸 하더라도 뭐 가계부든 뭐 할 일 관리든 뭐든지 간에 나열한 거를 묶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로만 드려볼게요. 알았죠? 네. 네. 여기까지가 생각 정리의 핵심 그리고 기억력의 핵심 잘 범주화하고 네, 그리고 그 범주화할 때 중복과 누락과 오류 없이 하면 더욱더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떻게 빠르고 정확한 독해 능력과 독서 능력을 가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은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독서법에도 꽤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자기계발이 속독법이었거든요. 속독 하나 배우는데 한 350만 원 드는 거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속독으로 유명하신 그 박사님한테 배웠었는데 속독이라는 게 좀 잘못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속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막 뒤집어서도 있고 눈을 막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그거는 동네 속독. 거기까지 이제 동네에서 배운 속독이에요. 근데 조금 더 원리가 있는 오래된 속독은 거의 수양을 하는 속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면 단전호흡부터 합니다. 단전호흡을 하고 자기 체면을 걸어요, 나한테. 내 몸을 이완시킨 체조를 하고 나는 이 책 읽는 내용을 100%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자기 체면을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뭐 종교단체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게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해보면 실제로 책도 더 빨리 읽게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책을 계속 대충 읽게 돼요. 그런 습관을 들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보려는 시야는 키워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속독을 하다가 점점점 다른 방법들도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정반대로 책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책을 어떻게 한 페이지로 요약할 것인가. 그거에까지 봤으니까 저는 속독과 정독의 극단을 다 맛본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이론들은 다 알아요. 네.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텍스트를 읽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의 말도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언어를 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문맹률 국가예요. 문맹자 국가예요. OECD가 성인 문해력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문맹률. 글자는 읽지만 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나라로 아주 오래전부터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이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해요. 리터러시 역량. 리터러시라는 게 문해력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미래학자들이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냐면 디지털 리터러시, 뭐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즉 앞으로는 우리가 유튜브도 맨날 보고 있고 유튜브도 다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유튜브도 읽어야 되고 영상도 읽어야 되고 이미지도 읽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이책을 많이 안 본다고 해서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리터러시가. 그러면 이 문해력이 떨어지면 정보 형성 속에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리터러시 역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 여시고요. 네. 제가 하는 건 진짜 정직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공부와 독서 잘 할 수 있어요. 갑니다. 됐죠? 다 들어오셨죠? 네, 5초 드립니다. 여기에 10초 드릴게요. 주어를 찾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적기만 하세요. 엔터 치지 마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네, 10, 9, 8, 7, 6 쓰셔야 돼요. 써 있어야 돼요. 지금 6 써 있어야 됩니다. 6, 5, 5, 4, 3 컨닝하지 마시고 2, 1 엔터. 엔터 치셨어야 돼요. 네. 많은 대학생들도 이거를 딸, 아들, 선산을 주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집에 있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꼭 찍어가 보세요. 학생들도 있으시다면, 성인들이라면. 다 딸, 아들이라고 해요. 3분의 1은 대학생들도. 그 학생들은 정보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왜 정보 핵심이라고 하냐면 문장, 단어가 아니라 문장.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장부터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장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어랑 수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 학생들은 주어가 중1까지는 주어가 뭔지 모르고요. 거의 몰라요. 주어라는 개념도 몰라요. 중2 학생들부터 주어를 배우는데 다 문장 앞에 있는 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웃는 이가 보는 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기에 서술어는 뭐예요? 네, 심었다죠. 이때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심었다라고 했을 때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문장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그 누가. 그게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예요. 딸이 심었나요? 아들이 심은 것도 아니고 오동나무가 어떻게 심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어가 잘 안 보이면 수어를 찾고 궁금한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커스 토익에 V 이런 거 표시하지 말고 진짜 개념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영어랑 달리 영어는 위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 말은 마지막에 이렇게 뭐뭐했다로 끝나면 말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긴 문장도 핵심은 파악하면 읽어 내려갈 수 있고, 이런 사고를 해야지만 문장도 잘 써요. 실제로. 글 쓰다가 나중에 보면 주어, 수어, 호응, 불호응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잘못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문장을 깔끔하게 써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이 아주 중요한 사고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라는 주어를 파악할 수가 있고, 심었다. 이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나무를 심었다. 이 정도면 파악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일하게 주어를 찾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뭐뭐에는 된다고 주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주어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서술어가 뭐죠? 볼 수 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누가 무엇을 보는지. 사람들은, 뭐 서울 시민들은, 우리는 등등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 어렵다 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의도적인 훈련을 시켜요. 다르다라고 했을 때 궁금한 게 뭘까요? 네. 그쵸? 만하다. 누가 만나는지. 주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지. 참가하다. 누가 어디에 참가하는지. 미루다. 누가 무엇을 미루는지. 그쵸? 의식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영어도 이런 훈련들을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네. 이게 인지순이에요. 영어라는 게, 영어에서 원래 오형식이라는 말이 없는 거 아시죠?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죠. 그냥 궁금한 게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영어 순이고, 그게 인지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수어를 파악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뭐를 파악한다고 하냐면 육하원칙을 파악해라 라고 해요. 사실 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문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문법을 따로 공부할 거 아니니까 최소한 육하원칙을 파악하는 정도는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대학교의 윌리엄 켈빈이라는 교수가 육하원칙은 인간의 정신적 문법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의 정신적 문법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소설 구성에 살면서 보죠? 와, 박수. 와, 좋습니다. 인물사건 배경. 인물사건 배경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그게 소설 구성에 살면서인지 몰랐죠? 네, 제가 특별히 한탁 씨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을 출력한, 네. 열심히 들으시고, 네, 대답을 잘해주시면 하나 더 나왔으니까 집중해서 네,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물, 사건, 배경도 육하원칙이에요. 인물 누가? 그렇죠?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니까 시간은 when, 공간적 배경 where. 그렇죠? 사건도
어떻게 했는지, 뭐, 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다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소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 육하원칙으로만 우리가 잘 파악만 하면 신문 기사도 쓰는 거고 역사책도 역사라는 것도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생각 코딩을 하면 이 역사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해요. 저는 학생들에게. 우선 배경, 예, 시대적 배경과 뭐 아니면 대외적 배경과 대내적 배경을 파악하고 어떤 사건에 연결된 거, 인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뭐 내용을 과정을 말하게 하고 마지막에 결과, 의의와 한계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이 육하원칙은 아주 중요하고 기획이라는 것도 다 육하원칙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장 속에서 언어 속에서 육하원칙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요. 언어라는 건 우리 혼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혼자 계속 질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브루타 등등 유태인들과 세계적인 공부법들을 보면 결국 질문과 토론이 핵심이에요. 혹시 조금 더 학습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 봤다. 공부하는 인간. 아직 한 명도 안 보셨군요. 그러면 KBS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있어요. 하버드대학교 4명의 학생이 전 세계 공부법을 찾으러 다녔던 거고 유승호 아시죠? 탤런트 유승호가 내레이션 했던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그걸 보시면 결국 질문과 토론이 핵심이에요. 세계 공부법에서. 유태인들은 인구가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에 20, 30%를 받고 있다고 하고 하버드대학교 3분의 1이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 유태인들의 핵심이 결국 Y를 묻는 질문을 하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생각 코딩은 그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볼 수 있다까지 아까 했죠. 그럼 육하원칙을 찾아보겠습니다. 문법 다 빼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건 육하원칙 중에 뭐죠? 네, 무엇을이죠? what 서울 곳곳에서 왜죠? 쉽게 그렇죠? 네, 문법 다 빼고 how 어떻게 얼마나 단문으로 이런 게 다 단문 기준으로는요 99%다 돼요. 이 방법이 이 생각의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의미상의 덩어리 아까 청크를 파악하는 연습도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 훈련으로 이 육하원칙을 생각하는 훈련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저희 문장 코딩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됐죠? 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중주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때는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번에는 노트 필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채팅방 여시고요. 이 문장의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쓴다 빼고 있는 그대로 쓴다 빼고 이 문장을 나는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한다. 노트 정리한다. 써주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쓴다라는 것만 빼고 나는 나름대로의 노트 필기 전략이 있다. 엔터 치셔도 됩니다. 제가 희망을 걸었는데 제가 다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측했냐면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쓰셨을 것 같다는 걸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 중에 거의 다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얘기했던 범주화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의 범주화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언어의 범주화를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면 요약 정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교과서라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쵸? 규범에 정의라고 되어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요약정리집이라고 하면. 네. 의미, 뜻, 정의란 말 모르시는 분? 없죠. 글을 잘 읽는다는 건요. 밑줄 앞으로 많이 그지 마세요. 밑줄 많이 그는 사람 치고 빨리 읽는 사람 없고 많이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뭐 행정고시라든지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엄청 긴 지문을 한 번에 읽고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밑줄 별로 안 그어 있어요. 밑줄을 많이 긋는 순간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많이 그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뭐 그런 습관을 중요한 건 딱딱 칠 수 있지만 치다 보면 다치죠. 네. 왜냐면 우리는 다 그걸 암기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알겠죠? 명사어를 만드시고 첫 번째 뭐뭐 한다라고 쓰시면 수동적으로 쓴 거예요. 받아 적은 거죠. 이거를 나만의 명사구로 만든다. 두 번째, 그거를 제목을 붙여본다. 범주를 만들어 본다. 더 나아가서 그거의 관계를 맞춘다까지가 있다 할 겁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능동적으로 한번 노트 필기를 해봅니다. 의미상의 덩어리를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크고 크다 이렇게 쓰지 말고 크고를 나는 어떻게 바꿔볼까? 단어로. 뭐 갖게 된다를 어떻게 단어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분석하고 그것들의 제목을 만들고. 사진을 많이 찍으셔도 돼요. 저희 SNS 이벤트도 있습니다.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 쓰셨으면 채팅방에 넣어보세요. 바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만 건드려도 노트 필기 방법이 아예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중요해요. 이런 근본적인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 정리 기법이라는 것들이 다 프레임워크들이거든요. 코넬 노트법이라는 것도 프레임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코넬 노트가. 노트장에 옆에 이렇게 줄거 있는 게 코넬 노트법이에요, 사실. 옆에 이렇게 빨간색 줄거 있죠. 거기가 원래 날짜 쓰는 란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내용들 안 보고 기억할 수 있는 목차나 키워드 적는 란이에요. 가리고 이렇게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세네를 띄워놓고 요약 정리하는 게 원래 코넬 노트법이에요.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교의 밀터 포기라는 교수가 만들었다고 해서. 근데 유튜브에서 코넬 노트법에 대한 동영상을 찾으면 댓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학생들의 댓글. 저는 코넬 노트법을 3년 이상 썼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라든지 우리 반 다 이거 쓰는데 공부 다 못한다. 라든지 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걸 쓴 양식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필사하면 뭐가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를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야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요약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청소년기의 특징이나 변화를 쓰면 안 된다. 이건 아까 과일과 채소를 합쳐가지고 식물이라고 하는 거나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가 청소년기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보통 사춘기라든지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게 떠오르는 말이죠. 그거는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이죠? 심리적, 사춘기는 그렇죠? 심리적, 정신적인 특징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다른 게 떠오르죠. 이걸 신체적이라고 해야지만, 체형적이라고 해야지만 그 다음 다른 특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순하게 중복과 누락의 개념이 뭐 기억만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만이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것을 찾아냈는데 누락 때문에 찾아내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했었어야죠. 그렇죠? 네, 이제 감 잡으셨죠? 이게 아주 기초 훈련이고 이거를 단락으로 해볼 거예요. 덩어리글. 단락 정도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단락들이 모인 게 지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 정규 과정에는 7단계 과정이 있어요. 그거대로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구조도를 만드는 훈련만 해볼게요, 오늘은. 잘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저는 이걸 단권화라고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단권화라는 표현이 좀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 빼고는 잘 모르는 개념이더라고요. 네, 단권화라는 거는 다양한 이제 공부의 자료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 한 권의 책만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게 만드는 능력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만들었듯이 학생들은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은 3과목 정도 구조화해서 암기까지 해서 말로 하는 정도까지 해요. 그리고 거기 빈칸 채우기 테스트까지 보고 시험을 가요.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능력을 가져오냐면 저 학생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쳤어요. 2014년도에. 그때 논문을 썼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식민사학과 이에 의한 역사 왜곡기라는 주제로 2014년도에 제가 학교 교사가 아니어서 제 이름은 없지만 중학교 2학년 때 21페이지짜리 논문을 썼어요. 그때 당시 10번 배우고 딱.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세연이가 이번처럼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종이로 하시잖아요.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해야죠. 아까 제가 했듯이. 근데 이게 마인드맵처럼 보이지만 이게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게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생각 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맵 쓰시는 분들은 다 저를 알 거예요. 웬만하면 저 알 거예요. 네, 근데 마인드맵은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상사고 기반의 원래 훈련이고요. 저는 프로그램만 이걸로 쓰는 거지 어떤 도구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뭐 받으면 내가 생각 코딩을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도구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해보셨다시피 아날로그 방식이나 워드로 하면 생각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을 계속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끌어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범주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출력도 가능하니까. 네. 또 에어컨 틀어주세요. 대표님. 네. 저 학생이 1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웬만한 고등학생들은 세무 코딩 배우면 수능 지문 한 번 읽으면 다 기억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능력까지 가지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훈련이 방금 이제 하실 단락 코딩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한번 구조도로 만들어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이것만 제가 빨리 잘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채팅방 여시고 우선 이 내용의 제목을 제목을 써보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항상 전체를 보려는 시야 가지시고 이 내용의 제목을 내가 바로 만들어서 채팅방에 쓴다.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제목 씁니다. 제목. 하시면서 내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 마세요. 이거는 전 생각 코딩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한 만큼 늘어요. 한 만큼. 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네, 지금 잘 안 되면. 앞으로 내가 남은 50년, 100년을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거는 유럽 음식이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 되게 중요한 게 책을 빠르고 잘 읽는 친구들을 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밑줄 별로 안 긋고 단락 보면서 제목 뽑아내고 제목 뽑아내고 제목 뽑아낸 다음에 다 기억해요. 이렇게. 이 내용만 이렇게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는 게 사실 이 텍스트 구조 분석에서 최상위 구조라는 게 있고 거시 구조라는 게 있고 미시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평소의 공부들을 우리는 미시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만 암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공부라는 거는 맨 위에 최상위 구조와 거시 구조를 알면 아래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기억이 나요. 그 부분인데요. 이걸 유럽 음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안 본 사람이 유럽 음식에 대해서 딱 제목을 봤다. 뭐 어떤 목차가 나올 거라 생각할까요? 동유럽, 서유럽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구체적인 제목을 범주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럽 음식의 종류, 이 특징 이렇게 쓴다든지 조금 바꿔보겠다, 재구성해보겠다라고 하면 재구성까지 가는 게 제일 이제 최상위 단계죠, 사실. 재구성하고 조직할 수 있는 게. 우리 생활 속의 대표적인 유럽 음식 정도로 하면 되겠죠. 종류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독일 소시지, 스위스 퐁듀, 이탈리아 파스타. 뭐 이걸 따로따로 쪼개도 되고 어쨌든 이 세 개가 머릿속에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정리를 할 때. 그렇게 하면 표절하실 거예요, 나중에. 저희 생각 코딩 방식대로 하면 논문 뭐든지 표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용은 되지만. 제 논문의 그 표절도가 8%밖에 안 돼요. 8%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몇십 프로 돼요. 표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재구성해서 쓰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소시지의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뭐죠? 네, 주재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고기를 곱게 갈아가지고 동물 상자에 넣어 만든다. 뭐라고 할까요? 다 힌트가 있어요. 만드는 법에는 그 만드는 법, 뭐 조리법 등등.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아마 책이 없나 이거? 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내가 자신 있죠. 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요약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나는
진짜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안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요. 주제를 조립법이 있는데 여기 식사법 있잖아. 여기 식사법을 써야 돼요. 여기 대표 음식 있잖아. 대표 음식 써야지. 여기에 조립법 주제 다 있네. 여기는 식사법이 없네. 식사법을 채우면 4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 생각이 됐든 다른 책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단순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저는 논문과 책과 영상 찾은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끝이에요. 사실. 제 책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책을 그 책 초고를 본 그 김영사 편집자가 뺄 게 없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논문도 제가 한 달 만에 썼거든요. 논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가능해요. 글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나중일지 몰라도 구조도만 만들면 사실 그게 진짜 글쓰기예요. 아세요? 시중에 있는 글쓰기 책들은 다 좋은 문장 쓴 책들이에요. 근데 제가 인지과학 기반의 글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린다 플라워라는 수사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좀 어려운 책인데 한번 그 도서관에 빌려볼 정도인데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1단계부터 제 책이 나와 있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거든요. 그 글쓰기 단계가. 근데 거의 5단계까지는 다 글의 구조도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 문장으로 옮기는 건 딱 한 단계밖에 없어요. 거기서. 한두 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바로 옮기기 전에 초조하더라도 이런 그 정보들을 이렇게 구조도로 만드는 시간들을 한 70% 가져야 돼요. 글 쓰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면. 괜히 나중에 그냥 글로 먼저 썼다가 다 나중에 논리도 안 받고 다 바꿔요. 그러니까 이걸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지만 내가 한 분야의 글쓰기와 책 강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저도 이 PPT가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저 오늘 좀 신경 쓴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걸로 해요. 이렇게 해도 강의 다 되니까. 요즘에는 뭐 제가 기아자동차도 요즘 대기업들도 PPT 잘 안 만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도 다 돼요, 사실은.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옮기면 PPT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든지 강의든 면접이든 자소서든 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셨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차라리 혹시 뭐 뒤에서도 약간 눈이 침침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채팅방에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걸 하기 어려우시면 바로 그냥 종에다 쓰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혹시 스마트폰으로 이런 생각 정리하는 프로그램들 쓰시고 싶으시면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심플 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고 심플 마인드라는 게 제일 쉽게 쓸 수 있어요. 심플 마인드라는 게 무료 어플로도 있습니다. 네, 심플 마인드는 스마트폰에만 잘 돼 있고 PC는 좀 불편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엑스마인드라든지 제가 쓰는 싱크와이즈 어플은 무료예요. 어플로는 별로 안 좋아도 컴퓨터에서는 거의 최고봉이에요.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서. 싱크와이즈 프로그램 사용법은 제가 쿠폰이랑 이런 거 드릴 거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강력한 도구예요, 이게. 알마인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다시 업데이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쓸만한데 그거는 우리나라 버전은 PC용만 있을 거예요. 해외 버전은 다른 이름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쪼갤 때까지 쪼개보세요. 제가 남으면요 살이 쪄가지고요. 살이 제가 남으면 제가 먹어야 되니까 많이 드세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연습할 때는 대륙과 해양의 분포 이렇게 쓰지 마세요. 대륙의 분포 이용, 해양의 분포 이용 다 쪼개야 돼요. 쪼개야지만 누락된 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1만원짜리 아니에요, 원래. 시간에 5만 원 쓴다고 그래. 제가 돌아다니면서 살펴봤는데요. 네. 딱 한 번만 쓰셨어요.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더욱 정확하고 알기 쉽게를 내가 요약 정리했다. 딱 한 분밖에 한두 분? 누구셨죠? 한 분, 두 분이시면 그러면? 네. 그쵸. 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를 누락시켰어. 자기 마음대로. 그쵸? 네. 단락 단위로 훈련할 때는 최대한 중복과 누락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나름대로 재구성해서라도 관계를 맞추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이 정도는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좀 듣기 좋으시네요. 맞죠? 네. 그렇죠.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는 관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논리적 사고라는 건요. 원리는 간단해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맞춘다는 게 끝이에요, 사실. 물론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정기 과정에 있겠지만 결국은 이 관계를 잘 맞추면 끝나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부터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이제 쉬워 알 듯한데 그 미묘하지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우선 다 빼버리시고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맞아요.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든지 관계를 맞춰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종류, 특징. 근데 이게 정확성이 있는 순간 예를 들어 과일 밑에 그냥 시금치가 있는 거예요. 과일과 시금치는 동류관계가 아니죠. 동류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머릿속에서도 기억이 안 나요. 이 훈련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훈련이시겠죠. 이런 식으로 대륙해양, 위로경도, 정치경제, 문화 이렇게 쪼개놔야 돼요. 쪼개놔요? 쪼개놓는다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학생이 완전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애들이 여기서 없는 부분 너가 채워 넣어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을 찾아내고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 연관성 없을까? 특징 다른 거 없었을까? 다른 거 없을까? 다 찾아봐요. 이렇게 하면 그냥 공부를 잘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까지 찾아내면 그 학생은 이제 융합적인 인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NCS 기출 문제입니다. 검찰청이나 법무부 같은 데 가면 법률 조문을 구조도로 만들어요. 아, 맞다. 눈이 찜찜하시지? 제가 이거를 채팅방에 넣어드릴게요. (9시 15분까지) 드려볼게요. 5분 드려볼게요.
시간이 남는 분은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 내용을 함축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까지 우리가 합니다. 저희는 생각 코딩. 지금 선생님들의 미엘링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문장 요약해 보세요. 이게 생각 코딩이 한번 여기까지 봐볼게요. 생각 코딩이 이게 언어를 하지만 이게 좌뇌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맞추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인 부호화 효과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 부호화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언어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 같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에서는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렇죠? 이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밑으로 해놓은 거고, 정부의 청년 실업 현황, 해결 현황, 내용, 뭐 결과, 뭐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요인, 뭐 일자리 미스매치와 거기에 이제 원인과 해결 방안, 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예시 답안인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명사화 시키고 관계만 맞추면 돼요. 이 내용이 빠짐없이. 그러면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이 내용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문장 요약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문제를 드릴게요. 주제 문장을 찾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기사의 주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20초 드릴게요. 번호만 쓰고 엔터 치지 마세요.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써 있어야 됩니다. 써놓기만 하시면 돼요. 5, 4, 동시에 눌러야 돼요. 3, 2, 1, 발사. 네, 오타였길 바랍니다. 오타였길 바랄게요. 그렇죠? 뭐가 제일 많았죠? 2번이 제일 많았죠? 네, 2번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거 구조 또 이게 구조만 맞히는 대로 신경 쓰시다 보면 또 내용을 아직은 제대로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의식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지나다니면서 갑자기 이걸 가지를 적어놔요, 제가. 말로 해보라고 해요. 애들이 당황스러워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기억을 이제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고, 물론 내 기억의 외부화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나만 내 머릿속과 이 매핑하는 작업들이 일치가 되고 기억이 나는 단계까지 가시면 정말 이제 최고의 단계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되는 게 지문 코딩, 기사 코딩, 뭐 영상 코딩, 영상을 보면서 막 구조화하고 강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책을 구조화하고 책을 요약한 거 보여드려. 뭐 수능 지문을 구조화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는 여기까지가 이제 훈련이었고 나머지는 좀 사례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켜주세요. 끄면 덥고 키면 시끄럽고 이상하네요, 그렇죠? 다음엔 저희가 역삼 3호점이 제 사무실이거든요, 원래. 네, 어제 그저께 오픈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역삼 3호점 놀러 오시면 됩니다. 5번 출구랑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요약한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샘플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로 보여드려 봐야겠다. 요즘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 네, 이런 식으로 원래 목차가 이런 거였어요. 이게 다 목차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글을 보실 때. 생각해보세요. 행정학이라는 책이 있어. 그럼 행정학이라는 제목을 쓰신 교수님들이 한 100명 넘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내가 그대로 기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앞으로. 네. 그 책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악 한 번 들었을 때 그 악보 다 기억해요? 네. 최현주 대표님 못하시겠죠? 그쵸?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영화 보고 나서
눈물을 흘려도 주인공 이름도 모를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너무 우리한테 엄격해요. 네, 그렇죠?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식부터가. 나중에 또 독서 특강을 따로 할 일 있으면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정보들을 저는 우선 써요. 이렇게 목차는 써놔요. 우선.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나가요. 읽으면서 저는. 너무 진짜 이 내용을 모르겠다 싶으면 빠르게 한 두세 번 봐요. 빠르게. 우리 뇌는 다 들어가긴 해요. 인출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면을 걸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보긴 봐. 속독도 대부분 속독 원리들이 빨리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개량된 어떻게 보면 최신 속독법들은 빨리 보는 건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발췌하면서 읽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걸 구조도로 써놓긴 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제가 저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봐요. 머리말까지만 읽고 그리고 저자가 왜 이 책을 썼을까? 뭘 말하고 싶었지? 뭘 바랄까? 여기까지 머리말까지 읽으면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책 읽기라는 거는 대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 전제가 책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그 방향으로 책을 읽어요. 메타인지가 발동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아까 그 목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쟤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처음에는 이렇게 명사구 키워드로만 다 나열을 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책을 이제 치워놔. 이것만 보면서 다 쪼개면서 범주를 만들고 관계를 맞춰.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위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계속 바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이게 나와요. 네, 이거 딱 만들어지는 순간 진짜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진짜. 제가 법무부 장관인 자서전을 요약한 적도 있거든요. 자서전 요약은 진짜 너무 괴로워요. 논리가 없거든. 자서전 논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논리를 맞춰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 책을 더 잘 분석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또 이게 책 한 권을 책 한 권 할 때는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생각하면 또 못해요. 지쳐서 못해요. 초기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범위만 하면 돼요. 아셨죠? 솔직히 저도 이 책을 썼지만 이미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부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른 큐레이션과 관련된 책들을 10권이면 10권 다 사관에 빌려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채워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0권 있는 이 속도가 안 나오고 점점 빨라져, 속도가. 나중 지겨워져.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쵸? 다른 내용이, 다 다른 내용이겠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내 한 분야의 전문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구조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말로 하고 글로 쓰면 10권의 저자보다 내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너무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열등감에 빠졌던 제가, 네. 이거는 노력으로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A4 용지 한 50장 이상을 다 외웠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웠어요. 근데 끝나면 기억을 못했어요. 내가 기억한 게 아니라 손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이 능력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를 뿐이에요, 자기가. 네, 이 능력이 있어야 전문직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있어야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네, 기획력과 회의할 때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PT도 잘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저는 이렇게 해야 잘할 수 있다,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벤처기업협회에서 제가 뭐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그 행동 발달이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 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한테 피드백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글을 써요. 한 문장이 어디에 끝난지 봐보실까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한 7줄이 한 문장이었어요. 있으면 여기에서 끝나요. 이렇게 되면 계속 중복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바꿔줬냐면요. 네, 이거는 저거. 네, 이렇게 바꿨어요. 네, 이렇게. 저 보면서.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이걸로 글을 쓰면 되겠죠. 얼마나 깔끔하게 섞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이 우리 모든 성인과 학생들에게 빨리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오늘 이렇게 인연을 맺었지만 앞으로 어느 혼자 훈련하시든지 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과정에서 함께 본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 능력은 기초 역량으로 가져가시고 이거를 선생님들의 전문 분야에 꼭 연결시켜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우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사항이 없으시다면 먼저 우선 후기를 받을게요. 후기를 주신 분들에게 제가 채팅방에 넣어드릴게요. 그 링크를 말씀드린 싱크와이즈 3개월 쿠폰과 제가 책 요약한 거 10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채팅방에다가 링크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면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팅방이 이게 없어져요. 바로 1시간 뒤에 없어지니까 이 자리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통 과정을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또 따로 상담받고 싶은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개별 상담 컨설팅 이런 걸 안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말씀 못 하시지만 다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원래 10만 원 상당의 컨설팅인데 이거를 그냥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전화나 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채팅방에다가. 후기 보는 맛으로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기본 과정, 성인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과 지시 창업과 과정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어요. 기본 과정 그것도 이제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기본 과정은 4회 정도로 끝나고요. 목표는 아까 단락 정도나 지문 정도의 수준을 구조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본 과정에서 해요. 싱크와이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언어 코딩, 뭐 시간 코딩, 철저하게 언어를 구조하는 훈련 위주로만 진행을 제가 할 거고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배우시면 단락을 구조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고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은 계약서를 자기가 직접 이 능력을 가져가지고 문제없이 잘 아주 쓸 수 있었다. 그런 후기들을 적어주시기도 했고요. 어떤 대표님은 독해력의 끝판왕,
이게 대학생들의 이제 생각이고, 이 정도 후기. 그리고 대표님은 생각 코딩은 모든 공부보다 우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여기 최현주 대표님 아시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누구나 다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안내들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기본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지식 창업자 과정이 있습니다. 출판, 책 쓰기. 책 쓰기만 해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 저는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쓰기,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기획이라든지 컨텐츠 기획, 그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다양한 도구들, 자동화 마케팅을 위한 컨텐츠 기획들, 그런 것들을 컨셉 잡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또한 10명 넘게 들으세요. 수업들은 다 현장이 아니라 화상에서 저녁에 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정들과는 겹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문자나 메일로 드리도록 할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상담 일정을 잡아주세요. SNS에 인증해 주신 분에게는 제가 논문을 보내드릴게요. 논문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캠프도 저희 그 과정 들으신 분들이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에 있고요. 안내를 따로 드릴게요. 그냥 들어만 누르시면 관심 가지실 수 있으니까. 2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기본 2월 2일 날, 일요일 날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3시간 정도. 오늘 했던 내용에 조금 더 나아가는 내용 정도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그 맞춤형 문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대부분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왔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학생들이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어플로 하니까 재밌을 거예요. 생각 코딩을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교사분들과 프로그래머, 대학생, 또 의사, 또 지식 창업하신 대표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서 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다 강사분들이 하시거든요. 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함께 뭐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안을 주시고요. 제 연락처는 그 받으셨던 문자 번호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항상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주식 교육을 해방시키고 복잡한 생각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상 들으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